2004년 수리남에서 국제적인 악행을 일삼던 조봉행 일당은 평범하게 지내던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 (2022년) 넷플릭스의 시리즈물 수리남에서 배우 황정민이 연기한 조봉행은 1952년생으로 1980년대 선박의 냉동기사로 일하며 8년 정도 남미의 수리남에서 거주하게 되고 자연스레 수리남 현지의 사정을 잘 알게 되었다. 이후 국내에서 범죄를 시작한 그는 1994년경 빌라 신축을 명목으로 10억 원 가량의 사기를 쳤고 수배가 내려지자 조봉행은 자신이 잘 알고 있고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그곳 수리남으로 도망쳤다. 그렇게 수리남에서 그는 1995년 한국 국적을 버리고 수리남의 국적을 취득한 뒤 면세유 밀매와 밀입국 브로커 사업으로 돈을 벌지만 차차 단속 때문에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지자 그는 남미의 최대 마약 카르텔 조직과 손을 잡게 된다. 이후 수리남의 고위 정치인들을 비롯해 군 관계자와도 친밀하게 지낸 그의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고 그 무렵 조봉행 일당은 마약의 운반책으로 생활이 어려워 해외 물정에 어두운 평범한 한국의 국민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중 장여인이 있었다. 2004년 장여인은 남편과 함께 어린 딸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갔으나 어느 날 남편이 빚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전 재산을 날리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장여인의 가족은 골방으로 이사해 겨우 끼니를 때워야 했고 월세 또한 제대로 내지 못했으며 어린 딸을 어린이집에도 못 보낼 만큼 형편은 어려워졌는데 이때 그녀는 남편과 10년 정도 알고 지낸 후배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된다. 그 후배는 조봉행의 밑에서 오랫동안 일한 전씨라는 자였고 내용은 자신이 남미 쪽 금광에 투자하고 있는데 혼자서 금강의 원석을 옮기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여러 명이 나눠서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고 남미의 가이아나에서 프랑스까지 가방만 옮겨주면 대가로 400만 원을 준다는 것이었다. 이때 그녀는 석연치 않았으나 400만 원이면 몇 달치 방값을 낼 수 있겠다는 것과 운반만 하는 것이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2004년 10월 21일 남미의 가이아나에서 가방을 받아 프랑스로 가는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가방 안에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자신에게 닥쳐올지를 알지 못했다. 마침내 2004년 10월 30일 그녀는 남미의 가이아나를 거쳐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 도착하게 되고 그때부터 장여인의 인생은 꼬이게 되는데 그녀의 가방에서 나온 건 금강의 원석이 아니라 수백억 가량의 코카인이었고 이때 가방 안의 내용물이 뭔지 몰랐던 그녀는 억울해하며 시키는 대로 운반만 한 것이라 호소해 보았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때 만약 같은 장소에 그녀에게 가방을 들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었으면 모르겠으나 장여인은 가방 자체를 본인이 들고 왔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았고 곧바로 그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리 시내 유치장으로 옮겨졌으며 이틀 뒤 프렌 구치소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 갇혀버린 그녀는 어린 딸 생각에 괴로워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과 절망 그리고 초조함에 떨며 지내야 했다. 구속 3개월째인 2005년 1월 갑자기 교도관들은 장여인을 어디론가 데려갔고 그렇게 영문도 몰랐던 그녀는 가족들에게 편지 한 통 쓰지 못한 채 9시간을 날아 카리브해에 있는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섬의 뒤코스 교도소란 곳으로 옮겨졌다. 그곳에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그녀는 24시간 중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막혀있는 방에서 종일 갇혀 있어야 했고 또한 그곳은 죄수복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필품을 전혀 지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야 했는데 갑자기 갇혀버린 그녀가 도움받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또한 식사의 질도 나쁘고 양도 부족해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던 장여인의 체중은 37kg까지 빠졌으며 탈모 증상에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자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때 유일하게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대사관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의 책에서 보면 구속된 2년간 대사관 직원들은 3차례만 그녀를 찾았고
뒷코스 교도소로 옮겨진 이후에도 대사관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자신의 재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이라도 알려달라는 그녀의 편지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그녀가 구속된 이후 남편은 한국에서 외교부 등을 쫓아다니며 그녀가 불구속 수사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아내에게 생필품과 돈이라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노력해 보았으나 모두 답변은 없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그녀의 구속 7개월째인 2005년 5월경 대사관 직원에게 10년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난 뒤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그녀는 결국 재소자들을 재울 목적으로 나눠지는 수면제를 모아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런데 마침 구속 9개월째인 2005년 7월경 그녀에게 가방 운반을 부탁한 전 씨가 붙잡혔고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씨는 장녀인은 모르고 한 일이고 단순 가담자라는 증언을 해주었다. 한국에서 전 씨의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재판 기록을 대사관으로 보내면 대사관은 판결문을 번역하고 공증해서 프랑스 법원으로 넘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장녀인은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후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녀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판결문을 외교부에서는 2005년 11월경에 보냈으나 프랑스에서는 받은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2005년 11월 판결문을 송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로 송부하지 않아 프랑스 측이 수령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수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자신들이 미흡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렇게 외교부의 미흡함으로 판결문은 도착하지 않았고 한참의 시간이 흘러 그녀의 구속 16개월째인 2006년 2월 그녀의 구속 적부심에서 오히려 판사는 한국에서 전 씨의 재판이 끝났다는데 왜 판결문이 오지 않느냐라고 물으며 그녀에게 보호감찰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는 감옥에서는 풀어주지만 마르티니크 섬을 떠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감옥에서 나온 그녀는 봉사단체에서 알선해준 방에서 또다시 불안에 떨며 한동안 지내야 했고 마침내 2006년 3월 한국에서 판결문이 팩스로 도착해 장녀인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06년 4월 한국 언론의 관심으로 그녀의 사연이 언론에 전해졌고 이후 인터넷에는 그녀를 응원하는 카페가 생겨났으며 대사관과 외교부에 대한 비판은 연일 이어졌다. 마침내 구속 25개월째인 2006년 11월 우여곡절 끝에 그녀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때 판사는 한국의 판결문이 일찍 왔으면 더 빨리 보내줄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당시 그녀는 이미 1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기에 즉시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장녀인은 한국을 떠난 지 2년 만에 돌아왔으나 한동안은 불면증과 환청에 시달리며 적응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후 그녀의 이야기는 2013년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하자면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의 실제 인물 조봉행은 2005년부터 인터폴의 수배를 받아오다 한국의 국정원과 미국의 마약 단속국 그리고 브라질 경찰과의 공조로 2009년 7월 체포되어 2011년 국내로 압송되었고 징역 10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옥살이를 하게 된 조봉행은 2016년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고혈압 등의 지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